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대통령도 화나게 만든 십상시 보고서, 정윤회 보고서 파문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지만 국민 상당수는 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라고도 불리던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이 내일신문 의뢰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디오피니언은 최근 한 언론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 씨가 대통령 측근 3인방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56%가 사실일 거라고 답했고 아닐 것이라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측근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응답자가 공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스템보다 측근을 통해서 정치한다는 비판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8%가 공감한다고 밝혔고요. 반면에 공감을 못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요,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로 불린다고 하던데 여기서도 여론조사를 했더군요. 네, 국가미래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였을 때 그 싱크탱크였던 기관이 발표한 조사라서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보통이라는 평가는 2013년 4월과 지금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긍정과 부정 평가는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잘할 것이라는 평가는 2013년 4월에 31.3%였다가 2014년 11월 이번 달 들어서는 20.6%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8%로 2013년 4월에는 가장 낮았지만 2013년 11월부터 가장 앞서더니 2014년 11월에는 50% 과반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 11월에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다가 지금은 50%에 달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덕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있었는데요. 네, 국가미래연구원이 대통령 덕목을 두고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덕성이라는 것은 2013년 4월에 26.4%였다가 이번 달에는 22.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 다음 덕목을 보시면요. 네, 소통 능력에 대한 덕목은 2014년 4월에는 20.5%로 도덕성보다 낮았지만 2014년 6월 들어서 도덕성을 앞지르더니 이번 달 들어서는 29.6%, 30%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요. 공정사회가 중요하다고 꼽은 응답자는 2013년 4월에는 18.7%, 그리고 소폭 하락하더니 2014년 11월에는 11.6%로 10% 내외의 그런 결과를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성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초에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등락을 이어가더니 이번 달 들어서는 12.3%까지 올라가서 공정사회보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 중요한 대통령의 덕목이라고 보는 그런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특이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수조 원대 손실을 불러온 그 자원 공기업들이 있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이 세 개 기업들이 이 MB정부, 지난 정부에서 성과급을 도대체 얼마나 챙겨간 겁니까?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자원개발공사 3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1,500억 원 가량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자원외교 진상조사회 소속인 전순옥 의원이 공기업 3사의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해서 공개했는데요. 먼저 공사별로 성과급을 얼마씩 받았는지 총액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세 개 공사의 경영 성과급 총액을 비교한 겁니다. 우선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6억 7,600만 원, 그리고 핵심 실무자와 직원을 합해서 모두 701억 1,5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3억 4,900만 원을 받았고 임직원을 합치면 521억이 넘었습니다. 또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4억 4,800만 원이 기관장에게 돌아갔고요. 또 핵심 실무자와 직원을 모두 합쳤을 때 231억 4,300만
4,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3개 공사를 모두 합쳤을 때 이 3개 공사에 돌아간 성과급은 1,454억여 원, 1,5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만 MB정부 때 이들 공기업이 진행한 자원 외교들이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들만 나오고 있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사업을 수주했을 때도 성과급이 지급이 된 겁니까? 네, 현재 막대한 손실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도 당시에는 성과로 평가되면서 임직원들에게 더 많은 성과급이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각 공사별로 연도별 성과급 지급 내역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스공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 내역부터 보시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성과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리해봤는데요. 2008년과 2009년에는 26억 139억 원이었다가 2010년 지금 거의 회수율이 없는 캐나다 홀리버와 웨스컵뱅크 그리고 호주 GLNG 사업 같은 경우에 회수율이 0%인데요. 이런 사업들을 수주한 것이 성과로 기록되면서 184억 원이 2010년에 성과급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만수리아 아카스 사업과 캐나다 LNG 캐나다 사업 같은 경우에도 회수율이 0%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을 수주했을 때 196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요. 또 2012년에도 회수율 0%인 사업들을 수주했을 때 156억 원이 지급되면서 MB정부 당시에 총 701억여 원이 가스공사 임직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급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 성과급이 지급된 해에 이러한 사업들을 벌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들도 그 당시에는 성과로 보도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도 이 사업들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자료 볼까요? 네, 이번에는 석유공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 페루 사업이 대표적인 부실 사업인데요. 이 당시에는 116억 원, 그리고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이 수주됐던 2009년에는 오히려 더 많은 211억 6,600만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는 미국 올드홈 사업과 영국 다나 사업, 이 모두 회수율이 0%로 대표적인 부실 자원외교로 분류된 사업인데, 이 부실 사업이 이뤄졌을 때도 각각 181억 원과 11억 원이 지급돼서 총 521억여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광물자원공사 보시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가장 악명 높은 부실 자원 외교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이 수주됐을 때 42억 4,300만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고요. 또 2009년에는 파나마 꼬르베 파나마 동광이 대표적 부실 사업인데 이때에도 50억 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0억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돼서 MB정부 5년 동안 총 231억여 원의 성과급이 임직원에게 지급됐습니다. 네, 멕시코 볼레오 사업은 2011년도에 2012년도죠. 2012년 총선 직후에 투자가 확대됐으니까 그때도 사실 그 성과급이 지급되면 안 되는 해인데 그 해에도 30억 가까이 지급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만약에 해고를 해야 한다면 이런 공기업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해 봐야 할 텐데 MBC가 그런 제도를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한겨레 21이 지난 8월과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MBC에 보낸 법률 답변서를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답변서에서 MBC는 장기 저성과 직원들에 대한 해고 방안을 세우고 이에 대한 유료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요. MBC 인사평가 사교에는 평가에서 70점 이하를 받은 직원에게 최하 등급인 R등급을 매기고 이 R등급이 3번 연속 이어졌을 경우에는 교육 발령에서 최대 직권 면직까지 징계 조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MBC 사측은 이 R등급을 3번 받은 직원들을 대기 발령 이후 징계 해고하는 방안, 그리고 대기 발령과 또 별개로 징계 해고하는 방안을 세우고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MBC는 기존의 3R, 그러니까 R을 3번 받아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추가로 또 R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등급과 다시 합산해서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도 인사평가 최하 등급 3번이 나오면은 대기 발령하고 교육 발령 내리고 또 뭐 특별한 경우에는 면직까지 시킨다는데 이걸 대기 발령 후에 교육 발령 없이 바로 해고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글쎄요.
일을 잘 못하는 직원을 솎아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진 눈에 가시로 보이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네, MBC 노조는 김재철 전 사장 취임 이후 보도 관점이 사측과 다르거나 또 사측에 대해서 비판적인 직원들에게 R등급을 남용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김재철 전 사장이 이른바 R등급 강제 할당제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 전 사장 취임 전후 R등급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2010년 상반기에는 2%였던 것이 하반기에는 5%로 소폭 늘었다가 2012년에는 50%로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공정방송 그리고 김재철 사장 퇴진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170일 파업에 참가했던 MBC 직원들은 모두가 R등급이었습니다. 네. 자,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박인용 후보자 군인사인데요. 2010년 연평도 사태가 나고 직후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확인됐군요. 네, 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실입니다. 박 후보자는 연평도 사태 이틀 뒤인 11월 25일을 비롯해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124번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틀 후인 3월 28일 그리고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24일에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제 곧 청문회가 실시될 텐데요. 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얼마 전에는 다운 계약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2년 실거래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3,500만 원짜리 매입거래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박 후보자 역시 이에 대해서는 다운 계약서 작성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가 친인척 회사에 위장 취업해서 부당수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박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도 월 438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는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4개월간 꼼수로 건보료를 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되는 인사를 상대로 현충 시설이 지정이 됩니까? 네, 현재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꼽히고 있는 김백일 씨가 있는데요. 광주 서구에 가면 초등학교나 어린이공원, 도로명 등에서 이 백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백일이라는 이름은 이른바 친일파 명단에 포함된 김찬규 씨가 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주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등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광주 북구의 정부 합동청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합원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이 단체들은 김백일은 독립군을 고문하고 학살한 민족의 반역자라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백일과 관련된 현충시설 지정은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김백일 씨는 항일 독립군 토벌 목적으로 창설된 간도특설대의 장교 출신이지만 6.25 전쟁 당시 피난민을 구출한 이래 전쟁 영웅으로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고요. 또 같은 해 11월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 김백일 씨가 38선을 가장 먼저 돌파했다 그런 사람인가요? 예, 바로 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베링 해협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구조 작업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룡호에 승선한 60명의 선원 중에서 8명이 구조됐지만 그중 1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구조자에 대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안전처는 현재 한국 합작어선과 러시아 어선 등이 구조에 나섰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주산업의 명태잡이 트롤선인 오룡호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현지 기상 악화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극해와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베링 해협은 수심은 낮지만 파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서 인간이 어업을 하는 곳 중 가장 춥고 위험한 곳으로 꼽힙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